자, 25학년도 3월 거고 여러분들 교재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법은 말하기 방식이야, 말하기 방식. 말하는 방법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나는 재밌다고 생각해. 뭐가 재밌냐면 말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걸 글로 배웁니다. 그치? 이게 뭐야? 왜? 장난해? 화법이면은 진짜로 말하는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글로 배운다. 자, 학생의 발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발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나중에 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다. 발표자 자료 활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는 읽어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내용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비인기에 관련된 얘기다. 그치? 자, 세 번째 정리한 내용의 일부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락 정리 항상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또 얘기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보통 1, 2, 3번은 학생문의 발표문이나 강연문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이 글들을 강연문이나 발표문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첫 단락 시작 방식. 코 막혀라. 시작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 문제 나와 있지만 자료 활용,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중과의 호응, 그 다음에 내용은 당연한 거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 막단락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요거야 요거. 왜냐면 1, 2, 3번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것을 포커스 맞춰주고 질문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릴 적 조용히 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처음에 이제 경험을 회상하고 있네, 그쵸? 사람들한테.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종이 비행기 한 번쯤은 다 접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계 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그럼 지금 2번에 1 자료 1이잖아, 그치? 바로 이 비행기가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 오래 날리기 종목에서 29.2초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 세계 1등 종이 비행기 비밀을 파헤쳐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설명 대상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종이 접기, 종이 비행기 접는 경험을 상기시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청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세계 신기록 29.2초 많이도 날았다. 참고로 요거 비행기 날개 할 때 요거는 야외에서 안 해요. 실내에서 하는 거야. 실내에서. 왜냐면 바람 영향 때문에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버리면은 기록 진행이 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넓은 실내 체육관에서 이거 진행을 합니다. 오래 날았네. 29.2초. 자, 첫 번째 비밀은 자료 1을 가리키며,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발표는 언어적 표현이 있고, 언어적 표현은 말로 하는 거야. 이거 용어다, 용어. 용어는 정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준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준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투, 어조 이런 겁니다. 또는 목소리 크기, 이게 준 언어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 비언어적 표현이 몸짓과 표정입니다.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은 뭐라고? 날개 면적을 넓히래요. 그 이유는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양력은, 자, 여기는 정의 나오죠. 또는 개념 설명해 줍니다. 양력이 뭔지. 종이 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 흐름의 압력차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양력이 되겠다. 날개 면적이 넓으면 날개와 접촉하는 공기량이 많아져 더 큰 양력이 생기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장 조건을 잘 따져줘야 되는데, 뭐뭐 하면 어떠하다, 이걸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시험에서 잘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즉 날개 면적이 넓으면 더 큰 양력이 생긴다. 이로 인해 종이 비행기가 공중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양력. 세부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 날개 면적을 높인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날개 모양과 각도에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와류라고 그래요. 와류라고 그래. 진짜로 비행기를 그려볼까? 잘 그림 못 그리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자. 슝 가는 거야. 근데 착륙할 때 보면 여기 끝에 공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개를 지나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렇게 돼버려. 이걸 와류라고 그래. 와류. 소용돌이가 생겨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참고로 자동차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잘 봐봐. 승용 형태가 있어. 승용 형태가 이렇게 생긴 차가 있고 나 이쪽을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스포티 형태로 된 차도 있죠. 우리가 보통 SUV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승용 형태는 뒤에 창문에 와이퍼 없습니다. 이해되심? 그런데 이렇게 SUV 형태의 차에는 여기 와이퍼가 있어요. 유리창 닦는 게 있어. 왜 그럴까? 이게 와류 때문에 그래요. 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공기 저항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이렇게 공기가 가다가 뒤에 있는 창문을 한번 누르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씻겨가. 비가 오거나 뭐 약간 먼지가 쌓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UV 형태로 떨어지는 거는 여기에 와류가 생겨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물기가 잘 안 없어지고 먼지가 그냥 쌓이게 돼요. 이게 소용돌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SUV 차량 뒤에는 와이퍼가 붙어 있어요. 이 대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차를 잘 봐봐. 알겠죠? 그래서 뒤에 와이퍼가 붙어 있는 거는 와류 현상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용돌이 현상 때문에 먼지가 잘 쌓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당연히 와류를 줄여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 자료 1을 가리키며 자,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들어 좌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여러분들 공항 가면 어떤 비행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비행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와류 이 소용돌이를 줄이려고. 그러면 연료 소모가 조금 더 줄어들고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비행기는 가변익이야. 그냥 이렇게 있는데 착륙할 때는 이걸 이렇게 세워요. 그런 비행기들도 있다. 그리고 양팔을 Y자 모양을 취하며 역시 비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죠.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접는 게 좋습니다. 살짝 들어 올린대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날개가. 그치? 자료 2를 가리키며 역시 비언어적 표현.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 하는데 저기 개념 나오죠?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 상반각. 종이 비행기의 상반각은 이렇게 약 16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단락의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처럼 날개 모양과 각도였습니다. 날개 모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끝이 꺾어져 있거나 상반각, 그쵸? 와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반각은 약 16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지금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끝났잖아? 그러면 이번 문제를 먼저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책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네? 꺾은 거잖아. 그쵸? 얘 맞고.
두 번째,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이 두께 내용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 방향에 따른 공기 흐름의 압력차 이런 내용 없죠? 이거는 날개 또 방향도 아니야. 각도야, 각도. 네 번째, 자료 2를 활용하여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날개 각도. 자, 이거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었어요. 그치? 종이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각. 다섯 번째, 1과 2를 활용하여 날개의 길이와 비행 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날개 길이가 아니라 날개 모양과 각도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주는 게 좋다. 다시 지문입니다. 어디 갔어? 네. 자, 종이 비행기를 오래 날리고 싶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날개 면적을 넓혀 양력을 크게 하고 날개 끝을 위로 접고 상반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 요거 뭐야? 위에 있는 내용, 그쵸? 위 내용을 정리했다. 요약 정리네, 요약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아, 질문이 있군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다른 종목은 없느냐고요. 자, 여기 지금 호응하고 있다. 청중과의 호응을 하고 있네요. 멀리 날리기 종목과 고개 비행 종목 등이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는 날개를 길고 좁게 접어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가 많은데 이는 비행을 방해하는 힘인 양항력을 줄여 비행 거리를 늘립니다. 자, 여기 항력 개념도 나와 있네. 항력이 뭐라고? 비행을 방해하는 힘. 이제 항은 저항할 때 항이죠. 그쵸? 저항한다. 역은 힘. 그러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공기 마찰력이 있겠다. 그치? 그리고 고개용 비행기를 접을 때는 좌우 날개 모양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공중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을 쉽게 하도록 합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멀리 날리기 이거랑 그 다음에 고개 비행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청중으로부터 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자, 마지막 단락이죠. 나만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펼쳐보세요. 자, 권유. 그치? 즉, 뭐 하라고? 상상력, 도전 정신. 다음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관심 유도. 맞죠? 첫 번째 단락 비행기 접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 높이고 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치? 질문을 던져 청중의 내용 이해 정도. 이건 없어요. 질문한 것은 발표자가 질문한 게 아니고 청중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4번 청중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추가 정보 제시했고 청중에게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유. 맨 마지막에 있었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고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다.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래 날리기용 종이 비행기 날개를 넓게 만들 양력 증가. 맞죠? 날개 끝을 위로 접기 양력 감소. 그런가? 날개의 상반각을 적절히 설정 균형 유지. 맞죠? 자, 멀리 날리기 날개를 길고 좁게 접기 항력 감소. 맞죠? 고개용 날개 모양을 다양하게 접기 방향 전환 회전용이. 맞죠?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3년도 6월 1, 2, 3번 문제를 해야 됩니다. 자, 23년도 6월 고1 문제고요. 1번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없죠. 그치? 비유법 없습니다. 1번은 어딨니? 첫 번째 달라. 2번은 첫 번째 달라. 질문 청중과 호응하고 있습니다. 3번 두 번째 단락에 예시 있습니다.
4번 용어 개념. 자, 매장 문화재가 뭔지 개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5번은 없다. 자, 2번 자료 활용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화면 위에 문화재청 발권 조사 장면을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예. 3번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나 2번이 되겠습니다. 발표를 듣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질문 있는 친구 없으면 다시 25년도 걸로 가겠습니다. 자, 4에서 7번 문제. 가는 또래 상담부 학생들의 회의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쓴 초고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4에서 5번은 화법이고 6에서 7번은 작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죠? 자, 문제를 글쓰기, 작문 글쓰기. 자, 4번 문제 보면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 자, 이런 게 포인트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 가지문을 보면서 동아리 부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A에 나타난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포인트 문제가 되겠다. 그치? 자, A 부분 묶여있는 거 보고서 5번 문제 풀면 되겠죠. 자, 6번은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건 내용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 7번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수집한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풀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풀 문제가 뭐가 돼요? 5번이 되겠지. 그치? A 부분을 보고 나서 5번을 풀고 그 다음에 가 지문을 다 봤다면 4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 지문을 보고 6번과 7번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흔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지문 동아리 부장. 자,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 싣기 위해 회의하기로 했잖아. 자, 지금 뭐 하고 있니? 회의 화제 주제가 되겠네. 그치? 예. 누리집에 올라온 사연 중 학생들의 공감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원 1. 자,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는 말하기 방식. 각각의 학생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 라는 고민이 공감이 되더라고.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소개해주면 어떨까? 자, 진로 찾기. 부원 1이 제안했습니다. 제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자, 동의. 나도 내 희망 진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자, 부원 2가 부원 1 동의했어요. 부원 3 혹시 커리어넷 들어봤어? 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출처죠. 자, 이 커리어넷에 대한 출처 담임 선생님.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더라고. 무료로 진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 부원 1 나는 선배들을 통해 역시 출처 어디가? 라는 진학 관련 누리집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많아. 동아리 부장 정리하면 이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네.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과 어디가를 참고하면 된다는 거구나. 친구들이 두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동아리 부장이 부원 1과 부원 3의 내용을 정리해줬습니다. 부원 2 나는 공부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라는 고민이 눈에 띄더라.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체기가 와 힘들다던데 나도 1학년 때 그런 시기를 겪었어. 얘는 지금 공감하고 있죠? 물론 다 공감하고 있지만 특히 공부에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 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까? 이거죠. 이런 고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해답은 간단해. 나 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지? 공부 안 한 겁니다.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이런 생각하게 돼요. 즉, 나는 왜 공부하는 성적이 안 오르지?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공부 내용이 잘못됐거나 공부 학습 태도가 안 좋거나. 진짜로. 예.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솔루션 받아야 됩니다. 그치? 선생님이나 뭐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 경험담을 듣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말이 나와서 하는 거지만 우리 반 1등 애가 공부 잘하는 거 보고 그거 따라하면 안 돼, 여러분들. 걔는 걔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쵸?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적용한다? 적용 안 됩니다. 쟤는 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집중하면서 하는데 나는 앉아있으면 2, 30분밖에 못해. 그쵸? 쟤는 2시간 앉아있네? 그럼 나 2시간 앉아있자. 못합니다. 한 1, 20분 지나면은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를 짧게 끊어가는 것도 하는 방법이다. 자, 2, 30분은 국어 공부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또 2, 30분은 뭐 미술이라네. 미술도 공부해야지 뭐. 수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공부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학원이나 뭐 또는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원 1. 그래?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줄래? 자, 추가 질문하고 있죠? 목표를 크게 세워 노력해 보았지만 잘 안 돼서 지치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다음 시험에 1등 해야지. 안 돼요. 다음 시험에 100점 맞아야지. 뭐 이번 시험에 50점 맞았는데 다음에 100점 되겠니? 안 됩니다. 그럴 때는 10점씩 올리는 거야. 이번에 50점 맞았으니까 다음엔 60점 맞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은 목표를 작게 쪼개보았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실력도 목표만큼 늘어있더라. 이 친구는 아주 잘하는 친구네요. 자기 계획 스스로 짤 줄 아는 친구네. 부원 3. 네 경험을 다른 친구에게도 소개해주면 좋겠다. 동아리 부장, 진로, 학업 이외에 다룰 만한 사연이 또 있을까?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민도 많던데 이에 대해 다뤄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자, 역시 제안했죠? 진로 학원 말고 다른 건 없니? 요거는 어때? 친구 관계는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A 부분. 본 3. 그럼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 라는 고민을 다루면 좋겠어. 어떤 조언을 해줄까? 부원 1.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먼저 되짚어본 다음에 자, 상황 짚기.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부원 2. 내 생각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반박하고 있네. 부원 1에 대해서 반박입니다. 부원 3.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능할 것 같아. 자, 방법 제시.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자, 속상. 그 다음에 생각 듣고 싶어. 부원 2. 그렇구나. 동의. 자, 반박했다가 동의로 이제 생각 바뀌었어요. 멀어진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대화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자, 추가 질문하고 있죠. 부원 1. 대화할 때는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해.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친구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 부분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하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다. 자, 부원 1이 그렇게 했어요? 부원 1 없어요. 그쵸? 오히려 부원 2가 추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이 아니고 2. 부원 2는 부원 1이 언급한 해결책이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아니죠? 자, 부원 2가 반박한 것은 뭐예요?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가 아니라 야, 멀어진 친구하고 진솔한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니? 라고 반박한 겁니다. 얘도 아니고 3. 부원 3은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부원 3만 보면 되죠? 부원 3 여기죠? 요거는 지금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원 1이 얘기한 것을 부원 2가 반박하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3번도 틀렸고 4. 부원 2는 부원 3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돼. 아까 우리 찾은 거다. 그치? 부원 2가 부원 1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부원 3의 대답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이 바뀌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확인. 부원 1은 부원 2의 질문에 대해 객관적 자료는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라고 하면은 뭐 출처를 밝힌다거나 뭐 수치 데이터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질문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이렇게 하나 풀은 거야. 동아리 부장.
논의해 보니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논의한 고민의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 글의 구성을 해볼게. 자, 고민 순서대로 소제목을 단대요. 혹시 추가로 넣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부원 3. 우리 동아리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어.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좋아. 다음 회의 때는 내가 쓴 글을 읽고 같이 고쳐보자. 다음 회의 안건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뭘 풀어야 돼요? 4번 문제. 동아리 부장 말하기 찾으면 되겠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 이게 어디 있었어? 맨 앞에 회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있고. 두 번째,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했죠, 아까? 부분 1과 부분 2가 얘기한 어떤 사이트 소개 정리했습니다.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 참여자 소감, 이거 없죠.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 참여자 소감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초고를 작성해 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대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5번, 다음 회의 화제 얘기하며 회의 마무리. 맞죠? 아닌 거는 4번. 이렇게 미리 풀어주면 됩니다. 질문 없니? 자, 이번엔 나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장에게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답답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설렘으로 가득 찼던 3월도 거의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부 부원들이 이번 달에 선정된 사연 3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조언해드리고자 합니다. 1.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진로 심리 검사를 받아보고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추가로 탐색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진학 정보는 어디가 있으니 접속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공부해도 제자리 걸음이 것 같아요. 동트기 전 새벽에 제일 어둡다. 자, 속담을 인용하고 있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때때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또한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추운 정체기 상황일 수 있어요.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다면 목표를 작게 쪼개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있을 거예요. 3.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본 후에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해.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주면 좋겠어. 라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주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친구도 그 손을 마주잡아 줄 거예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이랍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네. 그쵸? 빗대어 표현. 은유법이야, 은유법. A는 B다. 이런 표현 썼고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3층 또래 상담부 동아리시나 또래 상담부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다 풀고 쉴 거야.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언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즉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죠? 회의 내용 순서에 따라 글을 구성하고 있어요. 고민 내용을 소제목으로 제시 있었어.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 이거 없죠.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원 1과 부원 2의 경험을 실었습니다. 3.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한 동아리 부원의 발언을 관용 표현을 활용해 제시했죠? 아까 속담이 있었습니다.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제시했고, 고민 있는 학생들이 또래 상담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답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칼럼. 새로운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우연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거 하래.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감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우연히 얻을 수 있다. 되겠네? 요 내용하고 연결이 되네요. 두 번째,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건 내용이 안 맞죠? 3.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믿음. 자, 이거는 공부 방법이 아니야. 위에 있는 신문 칼럼은. 4. 학습 과정에서 우연히 겪는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공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5.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신문 칼럼은 친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글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웃으면 쉬는 시간. 자, 이제 여러분들 23년도 6월 거 4, 5, 6, 7번 문제 풀면 됩니다. 시작하시오. 자, 25년도 3월 장문 8에서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문제 먼저 항상 보는데, 근데 여기는 거의 문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고정되어 있어. 글쓰기 방식, 그 다음에 초고, 반영, 그 다음에 고쳐쓰기다. 그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이거 항상 봐야 돼. 장문 상황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얘는 이 글은 뭘 쓴다는 얘기야? 아, 수필 쓰는 거구나. 경험이 있다. 수필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동네를 떠나 이사 준비를 하며 거실 한 구석에 있던 은재의 성장 일지를 발견했다. 끄트머리가 노랗게 변한 책자를 펼쳐보니 나의 어렸을 적 사진과 함께 엄마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유치원 등원 첫날 씩씩하게 손흔 드는 은재, 언제 저렇게 컸나. 한 글자씩 눌러 적은 메모에서 엄마가 하루하루 커가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아, 엄마가 쓴 어떤 일기, 일지 이거를 발견하고 쓴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 수첩이 떠올랐다. 방에 가서 2022년이라고 적힌 중학생 때 쓴 수첩을 집어들었다. 펼쳐본 수첩 속 달력에는 매일의 중요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쏟아지는 일정이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오늘 도서관 책 반납 같은 간단한 일정부터 여행 같은 긴 일정까지 하나하나 메모로 써놓고 보면 앞으로의 일정들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곤 했었다. 일상 속 소중한 추억도 짤막한 메모로 남아있었다. 3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연습, 손가락이 아파 힘들어 라는 메모를 보고는 음악 수행 평가를 위해 잠 못 이루고 손가락이 퉁퉁 부르틀 때까지 우쿨렐레 연주를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요? 요즘 우쿨렐레 이거 수행 평가 하니? 손은 아파? 이게 아픈 줄이 아닌데? 그죠? 기타는 이제 쇠로 만든 건데, 우쿨렐레는 그 나일론 줄이잖아요. 그쵸? 면직인데, 면. 그리고 5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완벽, 기분 최고라는 메모를 보고는 수많은 연습 끝에 곡을 완벽히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내 삶을 차곡차곡 쌓아둔 추억의 서랍장을 열어 발전해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여기는 이제 우쿨렐레 내용. 수첩 속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민재랑 싸웠다. 민재는 왜 그랬지? 속상해. 내 잘못도 있지? 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동생과 다툰 후 동생이 나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썼던 메모였다. 그때 메모를 적으면서 나는 동생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파도처럼 요동치던 지균의 파동처럼 요동치던 나의 마음은 메모를 하며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같이 지규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책장 한 칸을 차지한 수첩들에 적힌 메모에는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메모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글은 어때? 에피소드들, 그쵸? 에피소드 하나,
여기 일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기는 우쿨렐레. 그다음에 동생과의 어떤 싸움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8번. 학생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화를 제시하여 맞죠? 독장미를 유발 맞고 일화를 다른 말로 에피소드라고도 합니다. 에피소드는 영어 표현이고요. 일화는 이제 우리말. 물론 이제 한자어긴 하지만 직유법을 사용하여 했죠? 내면 심리 묘사 했고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 일치 이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감정이입이 뭔지는 알아야지. 감정이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옮긴다. 이입, 집어넣다.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다. 길 가다가 뭐 돌을 걷어찬다거나 깡통을 찬다거나 그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젠장! 뻥! 차버려요. 깡통이 무슨 죄야? 거기다가 내 감정을 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울적할 때 뭐 노래 소리 들으면 더 울적해진다. 그쵸? 그것도 일종의 감정이입입니다. 의태어를 사용하여 자, 의태어가 뭐예요? 의태어는 자,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상징어가 있고 음성 상징어가 있어요. 목소리로 흉내낸 말이란 뜻이야. 음성 상징어에는 크게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습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냈다. 이게 의성어입니다. 콩! 이런 게 의성어지. 힘들어 씨. 갑자기 소리 지르면 힘들어요. 의태어는 뭐가 있을까? 의태어. 의태어. 정준아 의태어 한번 얘기해봐. 너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의태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머뭇. 그치? 이런 게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의태어는 상황 또는 상태를 흉내낸 말, 상태 또는 모양을 흉내낸 말. 머뭇, 슬금슬금, 팔랑팔랑, 펄럭펄럭, 휙! 이것도 의태어예요. 휙! 뭔가 빠르게 지나가. 보통 음성 상징어는 반복해. 보통 뭐 반복 안 할 수 있지만 짤랑짤랑, 쩔렁쩔렁, 쌀랑쌀랑, 펄럭펄럭. 또 뭐가 있지? 깡총깡총, 껑충껑충, 깡총깡총, 공중공중. 겁나 많네. 뛰는 모습. 그죠? 폴짝폴짝, 팔짝팔짝, 펄쩍펄쩍, 펄쩍펄쩍.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음성 상징으로 한다. 어쨌든 3번은 없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네. 엄마의 메모 발견했고요. 일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죠? 메모를 통해 추억했고 연습으로 발전해온 나에게 기특한 우쿨렐레. 내 감정을 헤아려준 동생 이거 아니지? 내 감정을 헤아려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화가 났는데 그치? 동생의 감정을 몰랐던 나에 대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자, 학생 초고를 읽은 선생님이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마지막 문단의 맥락을 고려해서 메모가 이거죠.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의인법을 사용해라. 자, 의인법이니까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의인법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세 가지 방식으로 의인법 쓸 수가 있습니다. 도노법을 쓰는 경우. 도노법은 누구누구야 부르는 게 도노법이다. 자, 누구누구야 불렀다는 것은 사람처럼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집에서 개 키우고 있을 때 뭐 바둑아 부르면 그거 도노법이면서 자동으로 의인법입니다. 자, 다음 또 뭐가 있었더라? 의인법이 감정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 해가 슬프다 이런 거 그쵸? 나무가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의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사람만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 그 다음 신체를 빗댈 때
코스모스가 손을 흔들어요. 이런 것들. 역시나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손 의인법이다. 개가 손이 어딨어? 앞발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발 이렇게 안 하잖아. 손 이렇게 하죠. 그 의인법이야, 의인법. 자, 그럼 먼저 의인법을 찾자. 메모는 나를 과거로 데려다준 타임머신. 이건 은유네, 은유. 아니고.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해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메모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커가는 내 삶의 소중한 짝꿍. 의인법 있네? 의무도 있죠? 의인법이 있고 의미도 있고. 답 3번이네? 나머지 확인. 메모는 언제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하게 밝혀는 등대. 자, 비유법은 있지만 의인법은 아닙니다. 메모는 밝게 웃으며 상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주는 친절한 안내원. 의인법은 있어요. 의인법은 있지만 자,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답 3번으로 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3. 질문하시오. 괜찮습니까? 자, 23년도 3월 7이 아니지 8, 9, 10번 지금 푸세요. 시작. 확인을 해보자요. 8번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은 서율아 몇 번이니? 2번이요? 예. 기억할 일이 되겠죠? 나무의사제도 도입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격, 응시 자격 있었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내용이 있지 않는다. 9번 자료 활용 방안이 되겠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여기가 있었습니다. 재원아 했어? 9번 몇 번일까요? 5번이 되겠죠? 네, 얘가 왜 틀렸을까? 나무 의사가 없이는 나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이건 지금 신문 기사는 뭐예요? 나무 의사가 증가하는 근거가 아니라 요게 지금 부적절하게 농약들 사용해서 그쵸? 나무들이 좀 고사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나무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는다. 10번 기억을 수정했다. 자, 규빈아 뭘까 얘는? 아직 못했어? 현아는? 못했니? 정준이? 저 읽고 있었어요. 그래? 가은아 2번이요? 땡 틀렸다. 자, 답 3번이 되겠죠? 왜 그럴까? 자연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시되는 시대이므로 요걸 던져놨어.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리 대책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대한 산소 공장인 나무와 숲을 살리는 나무 의사라는 전문 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수정을 했대.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바꿨는가? 나무 의사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바탕으로 요거 있잖아. 이렇게 나무 의사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조건과 문맥에 맞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다시 25년도 걸로 점핑. 이번에 문법이죠. 문법 영역이다.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본 용어는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이고 보조 용어는 본 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다. 여기 개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용언이 뭐였어요? 용언. 용어는 자신있게 얘기하네. 사람. 땡. 자신있게 틀렸다. 그죠? 부사람. 용어는 땡. 용어는 활용하는 말이잖아. 활용하는 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간어미가 떠올려야 되고요. 어간어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동사와 형용사다. 이게 용언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던져준 것은 뭐니?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에요. 그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뭐냐? 말 그대로 단어의 뜻이 그 단어의 주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본용언이고 보조용언은 뜻을 보조해줘요. 이게 보조용언입니다. 본용언은 주된 의미, 보조용언은 뜻을 보조해주는 용언.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먹다, 버리다.
이걸 합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먹다 버리다. 소유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먹고 버려? 먹어버리다.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먹다가 본용언이고요. 버리다가 보조용언이 되는 거야. 뜻을 보조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완료의 의미가 생겼다. 이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한다? 예문 한번 써보면 돼. 빵을 먹어버리다.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와요. 3학년 때. 그럼 어떻게 구분하라고? 의미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 보면 돼요. 빵을 먹다와 빵을 버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의 주된 의미는 뭐야? 먹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먹다가 본용언이고 버리다가 보조용언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쉬워.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다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떤 게 본용언이고 어떤 게 보조용언이니? 태훈아, 어떤 게 보조용언, 어떤 게 본용언이야? 찾다가 본용언이, 보조용언은 뭐예요?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찾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야, 그치? 돈을 찾아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본용언, 본용언이야. 다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용언은 뭐다? 주된 의미고 보조용언은 보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함께 쓰면은 먹어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빵을 먹어버리다 해서 주된 의미는 뭐니? 먹다예요. 버리다가 아닙니다. 먹는 의미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다 라고 말하면 돈을 찾는 의미도 있고 어디로 가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두 개야. 그래서 각각 본용언입니다. 시험이 나와요.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문제 시험이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또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헷갈려해요.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많이 틀리는 게. 자, 그러면 이미 다 설명했어. 요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앞으로 본용언, 보조용언 하면은 의미가 몇 개지? 의미가 두 개 있나? 하나인가? 하나 있을 경우는 본용언, 보조용언. 의미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각각이 본용언입니다. 자, 보조용언은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별적 의미가 아니란 얘기야. 본용언의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만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예,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얘는 보다와 싶다야.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다가 됐어요. 그러면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림을 본다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때 싶다가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그녀가 사과를 한번 먹어보다. 이거 사과 본 겁니까? 아니죠? 사과를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먹다가 본용언, 보다가 보조용언인 겁니다. 자, 위에서 기억의 보다와 니은의 먹다는 주어의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이고 주되게 서술한다. 그러니까 주된 의미란 얘기야. 기억의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는 니은의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용언이다. 보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용언으로 문장에서 그 쓰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보다가 본용어로 쓰일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영화를 보다. 이건 본용어냐 보다니까, 그쵸? 여기 뭐 사과를 먹어보다. 이때 보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서술어 부분에서 의미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뭐 두 개 이상으로 분화가 되느냐 이렇게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마 학교에서 이거 내신 그 문법 설명하면 되게 좀 복잡하게 가르치거든. 애들이 막 멘탈 나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의미가 하나구나. 또는 의미가 두 개 이상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거야 이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행위나 작용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인 아서, 어서, 고서를 붙이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 말은 뭐니?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 못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서, 어서, 고서도 못 집어넣어. 만약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아서, 어서, 고서를 넣을 수 있으면 보조용언, 본용언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본용언, 본용언이란 얘기다. 아까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다. 찾아서 가다. 말 되죠? 그러니까 본용언, 본용언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니은에 먹어보다에서 먹어 아주 보다와 같이 부사어를 넣거나 먹어서 보다나 먹고서 보다와 같이 연결어미를 붙이면 보조용언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자, 그럼 정리해줘야죠. 여러분들은 중딩이니까 정리해줘야 돼.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자, 본용언 본 경우에는 문장성분 삽입 가능. 아서, 어서, 고서 가능. 본용언, 보조용언인 경우에는 불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의미로 구분해라. 의미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본용언, 보조용언이고 의미가 두 개 이상 구분이 되면 본용언, 본용언이고.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찾기. 보조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없죠. 얘는. 보조용언의 바로 앞에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대체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본용언이 주된 의미인데 보조 의미가 주된 의미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보조용언은 본용언 앞에 위치하여 의미를 덧붙인다. 앞이 아니라 뒤.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용언이 존재한다. 자, 위에 지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다가 있었지, 그치? 경우에 따라서는 본용언으로 쓰이고 보조용언으로도 쓰인다. 답은 5번.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1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기역, 미음을 이해한 곳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자, 이거는 물어보자, 채훈아. 본용언이니 보조용언이니? 본본이니 본본이? 얘는 뭘까?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본용언이죠. 왜? 사람들이 오는 것과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치? 이거 의미가 두 개입니다. 자, 1번. 기역에 가다는 본용언의 진행의 의미를 덧붙임으로 보조용언이 아니에요. 이거 본용언입니다. 가고 오는 것은 본용언이야. 각각 의미가 있어요. 뭐 1번 찾았네?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볼까? 선물 받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선물 받는 거지, 그치? 아니야, 정준아? 선물 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자, 가져. 나의 정성을 받아라. 예. 새로운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다. 아, 이거 안 했구나. 선물을 받다, 선물을 씹다. 여기는 받는 게 주된 의미니까 본용언, 보조용언이죠. 노래를 들어보다. 역시 듣는 게 주된 의미이기 때문에 본용언, 보조용언. 뭐 친구가 곁에 남아주다, 남다주다. 역시 남는 게 본용언입니다. 창문을 열어놓다. 창문을 여는 게 의미죠. 그쵸? 따라서 본용언, 본용언은 기억만 있고 나머지는 본용언, 보조용언입니다. 이렇게 의미상으로 구분하면 쉬워요. 질문 없으면 13번. 자,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의미 자질이란 개념 나오네.
하나의 단어를 이 자질이란 말 뜻이 뭐냐면 자는 글자고 질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글자의 성질. 이거를 자질이라고 하는데 앞에 의미. 즉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의 성질이란 뜻입니다. 의미자질이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를 말한다. 개념이죠? 의미 구성 요소. 대립되는 의미자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의미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상하관계에서는 자 의미관계래. 그럼 또 정리해줘야 되겠죠. 뿅. 단어의 의미 관계는요, 유의 관계, 상하 관계, 반의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유의 관계는 뜻이 비슷한 것, 따뜻하다, 뜨뜻하다 뭐 이런 것들 뜻이 비슷해. 유의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는 뭐냐면 이건 포함이야. 포함. 의미 포함. 예, 뭐가 있을까? 과목 밑에 국어, 뭐 영어 뭐 이렇게 있겠죠. 국어 밑에 뭐 시,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치? 이게 상하 관계입니다. 반의 관계는 뜻이 반대야.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이런 게 반의 관계다. 이게 단어 의미 관계예요. 여기 세 개밖에 없어. 자, 상하 관계에서 하이어는 하이어 밑에 있는 거 상이어보다 구체적 의미를 가지므로 당연하죠. 예를 들어 볼까? 생물, 영장류. 아니 생물 하니까 너무 동물 식물 가면 되겠지. 동물, 식물, 동물의 영장류, 뭐 파충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테고, 영장류 다시 뭐 인간, 뭐 침팬치, 고릴라 이렇게 있겠지. 그치? 밑으로 갈수록 하이어고 위로 갈수록 상의어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일반적, 보편적 내용이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 개별적 내용이다. 자, 상이어의 의미자질을 모두 가지면 당연합니다. 상이어보다 의미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 반의 관계 있는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되고 나머지 의미자질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여자, 숙녀, 신사, 소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사람의 의미자질이 숙녀의 의미자질에 포함되므로 사람은 숙녀의 상이어다. 그럼 보는 거야 그냥 인간. 숙녀의 인간이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 더 붙어있어. 그렇다면 사람이 상이어란 얘기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냥 설명대로 따라가는 거야. 여자의 의미자질은 사람의 의미자질에 플러스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여자는 사람이 하이어다. 그래, 사람, 여자, 여성이 더 있어. 하이어. 의미 구성 요소가 하나 더 있으면 하이어입니다. 소녀는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소녀 어딨니? 여자, 예, 마이너스 성인. 의미자질 개수가 여자보다 많다. 맞고.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나머지 의미자질은 같으므로 숙녀와 반의관계. 자, 신사, 숙녀, 인간, 성숙 하나만 달라.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여성. 맞네? 소녀는 사람과 두 개의 의미자질이 대립을 이루므로. 자, 그런가요? 소녀 여기 있고 사람 어딨어? 대립이 안 되지 얘는. 그치? 대립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14번 문제. 보기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귀대명사는, 자, 제귀대명사 대명사는 여러분들 알 테고, 제는 다시 제자, 귀는 돌아옴, 돌아오다, 귀환할 때 귀야. 그래서 앞에 설명한 사람, 물건이 다시 나타날 때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로 받아줘요. 이런 것을 제귀대명사라고 한다. 자,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로, 여기까지가 개념이죠. 제귀대명사 개념입니다. 저희, 자기, 당신 등이 있다.
얘네들은 예시가 되겠네. 그치? 예시. 한편 명사 스스로 서로는 제기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와 서로는 뭐야? 명사인데 제기대명사가 아닌데 제기대명사처럼 쓰인대요. 정우는 막내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 1번 자기는 동생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다. 아니죠? 동생이 아니라 누구야? 자기는 정우잖아. 정우. 답 1번이네. 문제 왜 이렇게 쉬워? 질문하세요. 나머지 확인.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이때 저는 누구야? 막내.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저희끼리 속삭였다. 저희는 누구예요? 아이들. 할머니께서는 손님을 당신께서 직접 맞이하셨다. 이 당신은 누구야? 할머니. 신입생에게 선배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한다. 이때 스스로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 선배들. 그런데 이때 스스로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얘기를 했죠? 명사이지만 제기대명사처럼 쓰인다. 어쨌든 1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15번 문제.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과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유어 A,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아. 3학년 되는 친구들은 요거 시험에 나온다. 시험범위야. 자, 여기서 조건이 뭐였어? 고유어 2개가 합쳐져. 이럴 때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대. 아래 탐구 과정을 참고하여 학습 과제를 탐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A, B는 둘 다 뭐다? 고유어다. 자, 사이시옷이 있는 경우와 사이시옷이 없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기역, 대역 중 하나의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가? 자, 조건이야. 사이시옷 표기 조건. B의 초성이 예사소리에서 대인소리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라는 얘기야. A 종성에 니은소리가 생기는 경우, 즉 A의 뒤에서 니은소리가 생겨야 되고요. A의 종성과 B의 종성에 각각 니은소리가 생기는 경우.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학습과제 A, E 들어갈 올바른 표기 탐구까지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왜 쉬울까? 이게 조건이 있잖아. 조건을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기다가 봐봐. B 길이야. 근데 지금 발음하니까 빗길 됐어. B의 예사소리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가 됐는데, 그치? 그럼 여기 사이시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여기다 쓰자. 빗길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위쪽 얘는 뒤에 이미 된소리가 있어요. 그치?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코와 날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니은이 들어갔다. 그쵸? 즉 니은 위에 있는 조건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쓸 때 어떻게 써? 콧, 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의 몸도 볼까요? 여기 니은이 생겼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니은이다. 그치? 자, 초성에 있는 이응은 발음이 없는 겁니다. 니은이 2개가 덧났기 때문에 얘는 표기할 때 어떻게 써야 돼? 사이시옷 넣어줘야 되죠. 1번 기역에 해당하므로 빗길로 표현하겠고 맞고, 기역에 해당 위쪽 안 되죠. 니은에 해당하므로 콧날 맞죠? 자,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므로 잇몸 맞고요. 디귿에 해당하므로 뱃일 맞죠?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조건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